저녁 8시에 교무실입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아이의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문장을 씁니다. 성실하나 소극적임. 다음 아이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긴 문장이 나옵니다. 밝고 적극적이며 친구들과 잘 어울림. 두 문장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다 합쳐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오후에 다른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학부모와 긴 통화를 한 뒤였다면, 혹은 반대로 복도에서 졸업생이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간 직후였다면, 그날의 감정이 달랐다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정말 똑같았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감정과는 별개라고 믿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판단은 판단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감정을 물어봐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 왜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감정은 자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목소리가 떨리게 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게 만들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오랜 시간 감정을 지닌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도 감정이 계속 인간에게 남아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감정의 발견은 여기서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없애야 할 잡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몸에 열이 나면 우리는 그 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열이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불안은 지금 무언가 중요한 것이 걸려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잃은 것이 있다는 신호이고, 지루함은 지금 하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호는 없애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감정이 정보라는 말이 그저 듣기 좋은 비유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실제 대학 입학 사정자료 682건을 분석했습니다. 지원자의 서류가 심사된 날의 날씨까지 함께 살펴봤더니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흐린 날에는 지원자의 학업적 특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졌고, 맑은 날에는 학업 외적인 특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이 주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사정관들이 날씨를 보고 점수를 매긴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기준으로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날의 날씨 같은 우연한 조건조차 우리가 무엇에 더 주목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우리의 주의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세부적인 것과 문제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반대로 기분이 밝고 활력이 있을 때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을 발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가라앉은 기분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순간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 다른 감정 상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사고에 스위치를 다르게 놓아주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순수하게 이성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평가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때로는 관계에 대한 결론까지 내립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판단이란 건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감정을 없애면 우리는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1980년대 한 신경과학자가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환자를 엘리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감정을 경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검사에서 그의 지능은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고 언어 능력도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능력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조차 감정적 반응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커리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오랫동안 고민했고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도 그중 하나를 쉽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도 이어졌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크게 약해진 그는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걷어내면 더 냉철해질 수 있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그런데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 생각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은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방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논리는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감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서로 반대편에 놓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보내는 정보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생각과 함께 살펴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를 잘 읽고 있을까요? 감정의 발견은 여기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짚습니다. 예일대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 약 2만 2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나요? 학생들이 적어낸 감정 가운데 상당수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극적인 감정들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지루하다. 매일 학교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교사들에게도 학교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들 역시 좌절감과 부담감, 소진과 같은 감정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른들만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 어른과 아이가 저마다의 감정을 안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웁니다. 몸을 쓰는 법도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워왔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정 앞에서 서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서툼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타고난 기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시리즈 전체가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늦었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잠시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로 화가 나지?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서운하지?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 감정을 느낀 자신을 한 번 더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감정 자체를 문제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대로라면 그 감정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들여다볼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면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운했다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해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이 한 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앞의 질문은 나를 재판석에 세우지만 뒤의 질문은 나를 이해하는 쪽으로 데려가니까요.
물론 감정이 언제나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은 명령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감정을 잘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의 말을 듣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힙니다. 감정이 정보라면 그 정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퇴근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그래. 그냥 짜증나. 몰라. 피곤한가 봐. 그런데 그 그냥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서운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실망일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 막연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어쩌면 그 그냥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그냥이라고 지나쳐버린 감정이 하나 있었다면 잠시만 그 앞에 머물러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감정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감정은 정보다 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